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100배 경제 규모를 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 자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의 정말 인식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서울대학교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경제학과 또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홍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명제를 가지고 대화 나누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톰 티텐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 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 서문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톰 티텐버그 교수가 학회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 하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이제 기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둘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이 기업인이 티텐버그 교수에게 당신 직업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환경경제학자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뭐 그냥 경제학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환경경제학자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이 기업인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까? 두 개는 상충되는 개념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환경과 경제 이거 참 같이 가기 힘들다. 경제는 곧 성장을 의미하고 환경을 보존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고자 하면 경제 성장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이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저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 인간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면 보통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즉 기업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이제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또 소비자는 자신이 직장에서 돈을 벌거나 저축을 하고 자신의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기업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른바 노동과 자본이 이제 생산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 환경이 없으면 인간의 경제 활동이 가능할까요? 당장 인간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산업인 농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면, 그리고 제대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 땅 이것은 다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소비자와 생산자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 환경을 포함한, 즉 자연 환경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직접적인 자연 자원, 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기, 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주는데, 인간은 소비와 생산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동시에 이른바 환경오염이다, 폐기물이다 이런 걸 만들어내죠. 이것을 다시 자연 환경으로 내보냅니다. 자연은 고맙게도 이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이 자연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결국 균형이 깨지면서 환경이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오염이다, 수질오염이다, 폐기물로 인한 토양의 오염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인간의 경제활동과 환경의 안정 또는 환경의 오염, 파괴라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과거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실질적으로 별로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100배의 경제 성장을 일으켜냈고, 그것의 물적 토대는 다름 아닌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만 여기에 엄청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량 배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의 기성세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경제성장을 하고자 했는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100년의 인류의 미래, 크게 보자면 지금 성장하고 미래의 성장이 둔화되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성장을 조금 희생하지만 미래에는 훨씬 높은 성장을,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경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장을 좀 희생해서라도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경로에 비해서 단기간에 경제 성장은 좀 희생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는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더 높은 성장을 향유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좀 더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미래의 시간을 얼마만큼 할인하느냐, 얼마만큼 축소해서 볼 것이냐 이런 것이죠. 즉 현재의 100만 원과
10년 후에 100만 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된다면 이제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또는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부지불식간에 무시하게 되는, 지금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의 소득, 다음 세대의 성장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회적 할인율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제시해주는 하나의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것,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지금부터 대응한다는 것은 할인율을 낮춰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할인율을 낮추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서 다음 세대의 삶의 질,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좀 보장해 주자. 이런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대책이죠. 정책 대안들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세, 또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소비 생산 활동에 세금을 매기자라는 것이죠. 세금을 매기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비싸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것이 탄소세의 도입 취지고요. 반면에 배출권 거래제는 이런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 경제가 배출하는 탄소의 배출량이 있다. 이 양 자체를 우리가 규제해 보자. 양을 규제해서 각자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정부가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할당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그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스스로 줄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을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취지인 거죠.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한 가지는 양을 규제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탄소세는 반면에 가격을 규제해서, 즉 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에너지의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취지를 가진 것이죠. 자, 이 두 제도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좀 탄소세를 더 많이 도입하고 또 어떤 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서로 보완도 하고 또 경쟁도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2015년 이후로 배출권 거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탄소세란 이름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같이 도입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 환경 또 국민의 인식, 수용성을 잘 판단해서 어떤 제도가 이 탄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냐, 우리나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싫든 좋든 탄소를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물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물폭탄이 막 내리고 또 여름에 너무 덥고 야 이거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겠구나.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더 이상 탄소 배출은 안 되겠다. 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라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움직임이 기업 단위에서 또 금융기관 단위에서 또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게 약자인데요. REBAC, 또 ESG, 그리고 CBAM이라고 하는 이게 다 영어 약자입니다. 자, REBAC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제 Renewable Electricity 100%, 그러니까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겠다. 라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규제가 아니고요. 민간에서 심지어 국제적인 시민단체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쓰자. 특히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쓰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끄는 거대 기업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보이면서 다 REBAC 캠페인에 가입하게 됩니다. 제조업이든 IT 기업이든 심지어 금융기관들조차도 이 REBAC 캠페인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이 흐름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다 REBAC 캠페인에 현재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애플을 예로 들자면 이제 애플이 우리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국제 무역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REBAC을 열심히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물건을 구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거래선을 바꾸겠다.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가 하는 규제인데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죠. 이런 산업이 앞으로 REBAC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기업 자체로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REBAC이란 것이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ESG입니다. E는 환경, S는 사회, 또 G는 지배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의미합니다. 애초에 이 시작은 글로벌 금융기관들,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곳들이 앞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때,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환경이다, 또 사회적 책임이다, 또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다, 이런 기준들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수익률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겠다 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죠. 환경은 곧 뭡니까? 환경은 곧 기후고 기후는 곧 탄소입니다. 다시 말해 탄소 저감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우리는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 우리는 투자할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우리는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기업이라고 평가해서 투자를 적게 하고 이미 투자한 금액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ESG, 특히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E,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다.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글로벌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 이제 ESG, 사내에 ESG 위원회다, ESG 센터다,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 기업을 제가 보기 힘들 정도로 ESG에 대한 엄청난 시장의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이 이제 E와 S와 G를 중요한 기업 평가에 투자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예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유럽 같으면 2024년부터 앞으로 ESG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우리는 모든 투자자에게 다 뿌리겠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야 이른바 그린워싱, 말로는 그린이지만 행동은 그린이 아닌 이런 기업들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걸러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CBAM입니다. 이건 좀 길죠. 그래서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가 타국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명분은 뭐냐? CBAM을 통해서 탄소에 대한 비용을 적게 부과하는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탄소 비용의 차이만큼을 세금의 형태로, 관세의 형태로 부과하겠다. 강제적으로. 하나의 무역 규제죠. 이것을 지금 EU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도 이제 10월부터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촉되는 산업들에 있어서는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거예요. 탄소 비용을 제대로 매기지 않으면 이제 수출할 때 자사 제품의 수출 단가가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입니다. 철강은 지금 이 CBAM의 하나의 품목으로, 산업 품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주 앞으로 어디까지 이 산업을 확장할지 굉장히 이제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EU가 도입한다. 아마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성장 자체, 또 수출 자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일 겁니다. 제가 기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도심에서의 주민들의 연쇄 이동,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도심이 다시 이렇게 발전되면서 새로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도심의 신흥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높은 임대료,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 기후변화 때문에도 일어난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에 이미 많은 해안지대에 태풍, 또 심지어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듯이 해안가에 있는 대저택들 이런 것이 과거에는 정말 높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부동산이었다면 이제는 자꾸만 태풍이 몰아치고 또 해수면이 올라온다는 실제로 또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해안가에 사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하면서 좀 더 높은 지대로 좀 더 안전한 지대로 이동해 오는 이분들은 그만큼 이 부동산에 많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해당 지역에 있던 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없이 이동해 가야 하는 어떤 이런 투자 여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하나의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 부동산에 기후가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어떤 자산, 더 나아가서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에너지를 태양광과 같이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에 대한 투자, 이런 건물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제 제자와 같이 했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자연재해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2002년도에 태풍 루사라고 하는 역대 가장 컸던 자연재해가 우리나라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재산상의 피해가 자그마치 6조 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 4배 이상의 자연재해의 피해가 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미래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상시적으로 그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비 피해를 겪으면서 이제는 실감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비 피해가 또 자연재해 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 피해는 동일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사실 여유가 있고 고소득층은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력이 있습니다. 비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건강상의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민들 또 저소득층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참 자연재해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로, 계층별로, 개인별로도 드러나지만 국가 간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경제 규모도 엄청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탄소는 지난 200년 동안의 인류의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다. 역사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네, 예상하시다시피 미국입니다.
전 세계 누적된 탄소 배출량, 역사적인 탄소 배출량의 한 25%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죠. 현재는 많은 개도국들이 탄소 배출 순위에 높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개도국으로서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미국이다, 또 영국이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이런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죠. 그만큼 경제 성장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개도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우리 보러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 우리도 성장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아시아의 이런 거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선진국이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또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지원 또 자금의 지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전 인류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그러한 동질의식,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아무리 선진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개도국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 세계 탑10 탄소 배출국 중에서 상당 정도의 국가들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 순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8위, 9위를 오가고 있고요. 경제 규모도 이제 전 세계 10위권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는 아주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사용, 그로 인한 탄소 배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고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온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소득 증가와 1인당 탄소 배출량 증가를 연결시켜서 그래프에 그려보면 대한민국만큼 아주 일자로 소득도 일관되게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도 일관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나라는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이 되긴 됐는데 탄소는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된 마당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기업이, 금융기관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또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규제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대한민국 사회 경제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이것이 이렇게 현재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요.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경제가 계속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석 연료로 쓰는 것이 비싸져야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요.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가격은 그것이 가스 요금이 됐든 전기 요금이 됐든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것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을 높이느냐, 너무 살기 힘들다, 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입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에너지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정부 정책의 큰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 낮은 난방요금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왔던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가격에 상당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에요. 즉 전기요금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최근의 대세인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전기를 아껴 쓰는 그러한 어떤 시장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오지 못했고요. 1차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싸게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를 풍성히 마음껏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탈탄소 시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만 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가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시장, 에너지 가격, 이것에 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탄소 배출과 같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반영해서 그래서 가격을 정상화해서 우리 경제를 매우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 절약적인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튼튼하고 탄탄한 경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분들께는, 취약한 분들께는, 서민들께는, 힘든 게 경제활동하는 자영업자들께는 정부가 이 높아진 에너지 요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에너지 복지죠. 현물 보조도 있고 현금 보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에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 국민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 요금을 원가 이하로 심지어 공급해서 우리나라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가 수십조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왜곡되고 비극적인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이제 용인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말씀만 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예, 아리백도 그렇고 ESG도 그렇고 CBAM도 그렇고 이제 모든 흐름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안타깝게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너무너무나 낮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냐? OECD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당당 꼴찌 수준입니다. 10%가 채 안 되는 것이죠. OECD 평균은 31%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독일은 올해 2023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재생에너지로 하는 발전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놀랍죠? 2022년도에는 그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이 가스요금이 폭등하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도 독일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전기를 순수출하는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것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탄탄한 재생에너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직도 일각에서 뭐 대한민국은 땅이 좁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하기 힘들다, 또는 뭐 바람이 적다, 없다, 햇빛이 약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독일보다 대한민국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일사량이 훨씬 많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제주도만 해도 바람이 충분하고 또 삼면이 바다니까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모든 국가들의 일관된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늦었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자면 맥킨지라는 이런 글로벌한 컨설팅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전력 공급의 80에서 90%는 놀라지 마십시오. 80에서 90%는 다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그만큼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대응은 그렇게까지 모든 에너지 사용 방식, 시장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의 정말 인식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비용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기준 1,200만 개예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증가 속도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 신규 발전원의 86%, 시설의 86%가 2021년도 기준 재생에너지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도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여러 지역의 국가 산단에 입주해 있는 공장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또 광역 지자체와 또 발전 공기업 또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런 그린 산업단지를 계획한다든지 지역의 어떤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만 해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한 3배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농용 태양광이라고 해요. 농민들께서 농지에 농사도 지으면서 또 태양광 시설도 설치한 것이죠.
일석이조죠.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수입이 생기고 또 농사도 지어서 수입이 생기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농지가 전체 국토의 한 18% 되거든요. 여기에 이런 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다면 저는 곳곳에 이제 돈이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석다조의 이런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정말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저는 요새 뭐 지역 소멸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에너지 자립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리백이 달성돼서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 얼마나 멋진 이런 훨씬 더 균형 잡히고 기후변화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어떤 경제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지지 않냐고 앞서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를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그 흐름이 얼마큼 크고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온몸으로 수용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기후변화와 이 탈탄소에 적극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훨씬 밝을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그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